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과 시민 공부방은 단지 지식을 공유하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무엇이 올바른 지식이고 올바른 정보고 올바른 지식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평범한 일반 시민들의 현실적인 삶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고 그래서 현재 내 삶이 지금 어떤 큰 틀 속이나 구조 속에서 있고 내 삶의 수준이나 정도가 어느 상황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올바로 이해를 서로 이렇게 하고 그걸 공유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도출되는 문제점들이나 내 삶을 좀 더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노력을 해가면 될 것인가 라는 실천적인 면까지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지 그냥 정보 발신이나 공유만을 염두에 두고 한다라면 굳이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공부방을 전국 각지에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단지 우리가 그냥 말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실천을 해서 실제 일반 시민들의 힘으로 자기 시민들의 삶을 조금 더 개선시키고 좋게 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이야기 주고받는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삶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이야기는 이야기로 그쳐버릴 뿐이죠. 세상은 따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따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걸 우리 같이 인식하자라는 거죠. 왜 내 삶과 관계없이 따로 돌아가서 내 삶을 어렵게 하냐 이겁니다. 이제는 세상에 돌아가는 게 내 삶과 관련돼서 연관돼서 돌아가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힘들면 그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세상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해줘요. 지금까지 아무도 안 해줬지 않습니까? 정치권이나 정부 관료나 누가 됐든지 간에 각자의 자기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했을 뿐이지 정말로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로 국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되었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누구도 챙겨주거나 해결해주거나 나서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하려면 하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죠. 다 각자는 힘이 없지만 그 힘없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큰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이는 장으로서 큰 힘을 만드는 장으로서 저희가 이런 공부방을 시민대학 형태로 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봉사하시고 또 노력도 하시고 또 뜻 있는 분들은 또 후원도 하시고 실제 지금 이 물레 사무국도 임대료에서부터 운영비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후원에 의해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후원금에 의해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런 사무국도 만들어서 돌아가고 이 사무국에서 발신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은 분들한테 공유되고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사회를 바꿔갈 수 있다. 이게 힘이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시간 되실 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꼭 가까운 근처에 공부방에 직접 참여하시고 또 근처에 공부방이 없으시면 조금 더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국이나 저희 연구소에 연락을 주시면 공부방을 개설하겠다라고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가서 이렇게 도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 시민들의 힘으로 직접 이제 자기들의 삶을 바꿔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또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 서두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의 그 주제인 이제 유럽과 일본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럽 경제는 이미 저희 연구소가 작년 그 연말 경제전망 세미나 때도 이미 예견을 한 대로 거의 지금 돌아가고 있죠. 특히 이제 뭐 영국이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럽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점점 가시화되고 있죠. 1차적으로는 이제 그리스, 뭐 아일랜드, 포르투갈 중심으로 해서 채무 위기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2011년부터는 이제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확산이 됐고, 그것이 이제 2012년 작년에는 좀 더 이렇게 증폭이 됐다가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이른바 이제 무제한 이제 국채 매입이나 통화 그 공급을 통한 국채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난 후로 이제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유럽 경제는 가라앉고 있죠, 계속.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소가 작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3파로 프랑스하고 영국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제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작년 2011년부터 이미 이제 가라앉고 있죠, 유럽 경제가. 작년에도 뭐 그런 이제 마이너스 성장, 유럽 경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2년 가까이 유럽 경제가 이제 가라앉고 있는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그 요인이나 원인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일본의 이른바 아까 그 이야기가 나왔던 아베노믹스하고 관련돼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작년 이제 9월 달에 일본에서 이제 총선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가시화되고, 실제로는 이제 뭐 한 달 전부터 이제 선거에 이렇게 들어가는 뭐 돌아갔지만, 그래서 이제 일본의 자민당이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죠. 자민당이 압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예견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자민당의 이제 새 자민당의 총재로 아베 씨가 갑자기 이제 급부상해가지고 총재가 돼버렸죠. 아베 씨가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내세웠던 게 이제 미국과 유럽이 자기 나라 경제 안 좋아지는 걸 이렇게 막거나 아니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무제한의 과감한 양적 확대책을 했는데, 일본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일본도 경제가 장기간 동안 안 좋기 때문에 저성장에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일본은행도 과감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뭐 기본적인 이제 그 의도는 엔화 약세 유도죠. 엔화 약세 유도를 통해서 이제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일본 경제를 좀 부양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이제 아베노믹스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런 걸 이렇게 발표하고 그렇게 그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강력하게 이제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압박을 가하겠다. 법이라도 바꿔가지고 일본은행 총재를 이렇게 막말로 모가지라도 띄어가지고 말 안 들으면 띄어가지고 그래서라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긴가민가 하다가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아베 씨가 자민당 총재가 되고, 그 다음에 총선에서 이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이제 점점 이제 그 확인이 되면서 엔화가 이제 떨어지기 이제 이른바 이제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죠. 작년 11월부터 한 중반부터 엔화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한 80엔 전후였던 것들이 불과 한두 달 사이에 90엔대로 쭉 엔화가 이제 그 약세로 이제
환율이 이제 올라버리죠.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져 버리죠. 그런데 갑자기 엔화가 이렇게 짧은 단기간 동안에 80엔 전후에서 90엔대를 넘어서 이렇게 뛰어버리니까 이제 그 충격이 있죠. 그 충격이. 그 충격이 있다라는 건 어디에서 있냐면 이제 외부에서 충격이 있죠. 첫째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베노믹스가 엔화 약세를 의도적으로 유도해가지고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하니까 다들 지금 자기 나라 국내 경기 사정이 안 좋은데 그래서 각자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수출이라도 조금 더 늘려가지고 경기를 좀 떠받치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일본이 그 아베 총리가 그 말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걸 위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강력한 어떤 조치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엔화가 축 떨어져 버리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경제 시평이나 아까 도표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부터 이미 이제 경기 후퇴 상태에 들어가 있다. 경기가 계속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베노믹스 이야기가 나오니까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가 하여튼 최대 수출 품목입니다. 2008년 이제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에 그나마 독일 경제가 그 유럽 경제가 가라앉는 상황에서 호조를 보였던 가장 큰 그 원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도 독일의 이 고급차의 수출이 굉장히 그 호조를 보였거든요.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여서 그래서 독일 경제가 상당히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그 모습을 보였던 건데 작년부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의 최대 자동차 수출지는 유럽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다 독일 차를 수입을 해서 하죠. 최대 수입. 근데 유럽은 이미 이제 2008년부터 그 경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안으로 그냥 겉으로 안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깔아앉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미 그 작년에 그 경제전망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리고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럽의 자동차 판매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유럽의 자동차 판매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유럽, 독일이나 자동차 생산 대국인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에요. 중요한 거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판매가 저조한 반면에 미국이나 중남미나 특히 중국, 그다음에 한국도 어땠습니까? 요새 길거리 가면 대부분 독일차죠. 외제차는. 이런 데서 수출이 많이 돼가지고 유지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베노믹스로 해서 엔화 약세를 유도해서 수출 경쟁력을 늘리겠다라고 하니까 독일도 지금 경제가 유럽에 대한 판매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어려운데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일본 차하고 붙고 뭐 중국 시장에서 일본 차하고 붙고 한국 시장에서 일본 차하고 붙고 뭐 해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일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죠. 그러니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독일 뭐 메르켈 총리가 됐든 뭐 연방은행 총재가 됐든 뭐 재무장관이 됐든 다 발끈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발끈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깔려 있죠. 독일 같은 경우는 최대 수출 품목이 자동차, 그다음에 독일의 최고 경쟁력을 갖는 산업이 뭔지 아세요? 화학입니다. 화학은 아마 이슈 보고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학은 이미 180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이른바 그 독일의 그 화학 지금 독일 화학 산업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화학업체들이 벌써 그때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세계 거의 그 화학 산업을 이렇게 이끌고 있죠.
그러니까 의약품 같은 거라든지 염료, 염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독일의 그런 주력 그 수출 품목들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본하고 이렇게 경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최고급 상위 기종 자동차는 독일이고, 이제 중상 정도가 일본 차고, 한국은 이제 그냥 그, 저가차에서 이제 조금 최근에 약간 저가차에서 이제 뭐 중하위 정도의 가격대로 치면은 한 5만 달러를 넘는 차는 독일 차들이고, 그다음에 3만 달러를 넘는 차는 일본 차고, 한국 차는 이제 2만 달러 정도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 차가 주로 경쟁을 하는 것은 어디라고 그랬죠? 예전에도 공방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 차하고, 근데 미국 시장에서 한국 차하고 경쟁하는 차종은 어느 차죠? 이미 독일 차나 일본 차는 한국 차하고 별로 경쟁을 안 해요. 물론 라인업을 다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예, 미국의 빅3가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 만드는 소형차예요. 저가차예요. 거기서 만드는 차가 다 2만 달러대 차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차가 2만 달러대 차예요. 근데 캐나다나 멕시코는 납타로 무관세죠. 다 거기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미국산 차예요. 통계를 그렇게 잡아요. 미국에서 생산된 차로 잡아요. 그러니까 그 차하고 한국 차가 경합을 하고 있죠. 그 차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일본 차 같은 경우는 그 고급차가 있습니다. 일본도. 독일의 그 고급차하고 경합할 수 있는 그런 차종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차종들하고 경합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엔화가 이렇게 단기간 내에 저렇게 그 환율이 급등을 해버리면, 엔화 약세가 그냥 큰 폭으로 진행이 돼버리면, 독일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불안불안한데, 그걸로 인해서 자동차 수출이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서 타격을 받아버리면 독일 경제가 그냥 휘청거려버릴 위험이 높다 이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베노믹스에서 강하게 반발한 거고,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죠. 프랑스는 독일보다도 더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 독일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대로 유지를 해왔는데, 프랑스는 지금 이른바 아까 그 1파, 2파, 그러니까 1파가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2파 스페인, 이탈리아, 3파가 영국, 프랑스라 그랬죠. 그럴 정도로 경제가 안 좋아요, 프랑스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품목이 항공기, 뭐 의약품, 뭐 이런 것들이죠. 자동차. 이제 항공기는 어떤 비행기죠? 에어버스죠, 에어버스. 그렇죠? 에어버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건데, 자동차도 상당히 그 비중이 큽니다. 프랑스,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국내 자동차 수요도 급감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이 최대 수출 시장, 프랑스도 역시 수출 시장인데, 유럽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008년 이후에 계속 자동차 판매가 이렇게 줄어버리고 타격이 굉장히 크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프랑스도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 시장이나 이런 데 수출을 하고 있는데, 엔화하고 또 이렇게 충돌을 하죠. 특히 이제 일본 차들하고 많이 충돌을 하죠. 일본에서 판매가 막 유지되고 있는 건 이제 르노 닛산 때문에 그렇죠. 미국 GM차가 한국에서 팔리고 있는 건 옛날 대우차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노 차가 일본에서 팔리는 건 닛산 차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스 역시 발끈하고 나섰죠.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올랑드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이렇게 나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아베 내각이나 아베 총리도 반발을 했죠.
야, 니네들은 경기 안 좋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찍어내게 하라고 해놓고 우리 경기 안 좋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니네들 뭐 이렇게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반발을 하죠. 반발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밑에 단계에 있는 나라들,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또 이제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뭐 그 석유화학 기계라든지 이탈리아가 트랙터 관련한 그 수출이 많아요. 농기계. 농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이탈리아산 농기계나 트랙터나 이런 것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탈리아 역시 이제 자동차 수출도 많고. 근데 이탈리아가 수출이 한 2, 3년 새에 조금 반짝 늘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수출이 뭐 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실제 수출이 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금 수출이 급증을 했어요. 금의 수출이. 왜 금의 수출이 급증했을까요? 없어서 팔아버렸죠. 할게 없어. 한국이 금 수출이 늘어날 때 언제였죠? 알메니아 때죠. 그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상황.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품이 아까 말씀드린 석유화학 기계라든지 뭐 의약품이나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액세서리 이런 뭐 핸드백 가방, 이런 장신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경쟁력이 있게 수출하는 품목들인데,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줄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수출이 늘어난 것은 최근 그 1, 2년 사이에 수출이 조금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금 수출이 급증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 수출이.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다른 이제 뭐 그리스나 뭐 포르투갈이나 아일랜드는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유럽 경제가 이제 그런 상황이죠. 실제 발밑에서는 세계 경제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유럽 경제가 지금 가라앉고 있죠. 발밑에서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권이 아닌 이제 유럽연합의 회원국인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도 역시 영국은 산업 구조가 이제 전체 그 GDP 대비 이제 그 생산 비중으로 보면 서비스업이 거의 한 70%, 77% 정도, 77% 정도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제조업이 한 15%? 뭐 이 정도고, 나머지가 이제 뭐 1차 산업 정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거의 이제 서비스 관리, 그러니까 서비스 중에서도 비중이 굉장히 큰 게 뭡니까? 금융이죠, 금융. 그러니까 금융인데, 그러니까 금융이 경기가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세계 돈이 영국으로 다 몰리죠. 그래서 그 돈이 몰리면 어떻습니까? 그 돈이 다시 이제 뭐 필요한 대로 이렇게 투자되어 나가는데, 몰리면은 어쨌든 그 돈이 떡고물이 영국 국내로 떨어지게 되죠. 돈이 막 흥청망청 막 쏟아져 들어오면 그것들이 영국 국내로 들어가면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부동산으로 갔죠. 영국 부동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영국의 이제 부동산 거품 붕괴 위험이 높은 거예요. 그 돈이 어떻게 갔을까요? 영국 국내에서 부동산으로 갔으면. 예? 네, 가계대출로 갔죠. 가계대출로. 한국과 똑같아요. 가계대출로 갔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많아요, 영국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이제 돈이 안 들어와요. 영국으로. 그 다음에 돈이 막 빠져나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힘들어져요? 그렇죠. 역으로 작동을 하죠. 역으로 돈 빠져나가니까,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럼 대출을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또 그런 거 하면은, 돈이 들어올 때는 막 여기저기 흥청망청 뭐, 그래, 너 와서 일해봐. 뭐 이렇게 하지만, 빠져나가면 어떻습니까? 너 그만둬. 이렇게 하죠.
금융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여전히 유럽 경제가 그 경제가 깔아앉고 있는 상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유럽의 어떤 그 돈줄의 창구 역할을 하는 런던의 시티가, 그 시티도 같이 거기에 맞물려서 깔아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 GDP의 77%를 차지하는 서비스, 그 중에서도 금융산업이 지금 같이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국 경제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그 구조죠. 그런 게. 그 다음에, 그래서 유럽 경제가 그렇고,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2008년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렇게 위기가 발생해서 일본은 뭐 그 당시에는 직접적인 이제 그 위기가 내부적으로는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충격으로서 이제 휘청거렸다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또 한 번 받았죠, 중간에. 뭐였죠? 예, 동일본 대지진이었죠. 그러니까 그 2011년 초에 예상치 못한 누가 그 지진이 일어나고 핵발전소가 이렇게 폭 터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사건이 뻥 하고 터지니까 그 충격이 컸죠. 그 충격이 컸죠.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일본 경제도 이 그 자연재해라 할까, 또는 물론 이제 핵발전소 사고가 이렇게 원전 사고가 뭐 인재냐 뭐냐 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이 발생해가지고 일어난 사고니까, 사고도 이제 많으니까. 그래서 일본 경제도 그 충격으로 지금 이제 계속 그 부양책을 하는데도, 예, 정부가 이제 빚을 내가지고 부양을 이렇게 하는데도 성장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민간 부분은 계속 이제 위축되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이제 주택 구입 보조금이다, 에코카, 뭐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면은 보조를 해준다. 그 다음에 주택도 이렇게 친환경 주택으로 뭐 개보수하고 수리하면은 그거 보조해준다. 이제 또 TV도 이렇게 그 새 거 사면은 보조금 준다. 에코 뭐 가전제품 제도 해가지고 친환경 뭐 에너지 전략형 TV를 사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지금 이제 유지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일본 경제도 그 2011년부터 이렇게 그 동일본 대지진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휘청거리는 그런 상황에 있죠. 정부의 어떤 지원에 의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일본의 그 대표적이었던 IT 관련 기업들이 이제 줄줄이 이렇게 파산 위험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엘피다가 이제 미국의 퀄컴한테 팔렸던가요? 일본의 디램 메모리 회사인 엘피다라는 이제 반도체 회사가 망해서 미국의 퀄컴인가 어딘가에 팔렸죠. 그 다음에 르네사스라는 이제 그 LSI 그 반도체 이제 LSI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회사도 이제 망해가지고 이제 지금 누군가가 이제 구제를 해줘야 되네 마네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그 가전제품이었던 회사였던 산요 전기라는 회사가, 산요 옛날 좀 들어보셨죠? 세탁기나 뭐 이런 걸로 세탁기 같은 그게 망해가지고 파나소닉이라는 회사한테 이제 넘어갔다가 파나소닉이라는 회사마저도 이제 뭐 천문학적인 이제 적자를 내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가 하면은 샤프는 망해가지고 대만의 홍하이라는 회사한테, 팍스콘인가 뭔가 하는 그 회사한테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 저런 걸 생각하면 충분히 그 아베노믹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이해는 할 수 있죠. 그 정도 일본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본 그 IT 회사들이 대부분 다 어떤 회사들이냐면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에요.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을 좀 이렇게 가져야 될 대목이 일본 경제가 이제 전혀 상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아까 동일본 대지진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예. 예? 예. 영토 분쟁. 작년 후반부터 영토 분쟁이 아주 그냥 급격하게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중국하고 일본 간에 이건 영토 문제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아마 올 연초인가 작년 연말인가 시평에서도 그 영토 문제에 관련해서는 중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시평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 문제, 영토 문제는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문제를 다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중국 지도부나 일본 지도부 또는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래 못 본 척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갈등이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인데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이제 계속 지금 단절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을 미일 동맹에 의해 가지고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영토 문제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한국도 이제 엮어서 좀 이렇게 편을 먹으려고 하고 있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교육 규모는 일본보다도 중국이 더 크고 앞으로 이제 중국하고의 경제 교류가 더 커지는데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이다 이거예요.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거. 우리가 다만 그 영토 문제 관련해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공해상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항행은 보장을 해야 된다. 그게 침해당할 때만 개입을 한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나머지 이게 누구 나라 땅이냐는 니들 문제니까 니들이 알아서 우리는 관여 안 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꾸 이제 뭐 홍콩 사람이나 대만 사람들이 실제 센카쿠 다오이다이 섬을 한번 구글 지도에서 한번 봐보세요. 어디가 있는가. 정말로 대만 바로 코앞에 있어요. 중국 바로 코앞에 있어요. 정말로 위치가.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자꾸 이제 상륙을 하니까 일본도 이제 발끈할 거 아니에요. 불법 이렇게 침해다.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에라이 이 차제에 이번 기회에 아예 저걸 국유화를 해버리자 해가지고 실효적인 지배를 주장을 한 거예요. 내세워버린 거예요. 독도 실효적인 지배하고 있죠. 독도 문제에서 떠들 이유 없어요. 실효적인 지배만 하고 있으면 돼요. 일본도 지금 다오이다오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실효적인 지배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서 국유화를 한 거예요. 민간 땅이었는데 그 민간한테 그냥 그 땅을 사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이제 지금은 이제 물러난 동경 도지사 이시하라 신따로 이 사람이 동경도가 사겠다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지자체가. 근데 이건 이제 영토는 국가의 문제니까 중앙정부 문제인데 지자체가 나서서 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걸 핑계 삼아서 그냥 일본 정부가 가서 그냥 국유화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그냥 민간 차원에서 섬에 상륙을 했고 뭐 그거 올라오지 말라고 내쫓아내고 추방하고 하는 건 늘상 있어 왔어요. 그 선에서 끝냈으면은 좋았을 건데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거죠, 지금. 그 선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땅을 뺏겨? 중국 인민들이 볼 때 땅을 뺏겨?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세계 이 경제대국이 땅을 뺏겨? 뭐 이런 거 되겠죠. 또 정치적인 어떤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권력 다툼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불매 제품 일어나고 저기 뭐 일본 기업이나 공장들 이렇게 뭐 좀 공격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간의 경제 교류가 이제 점점점,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뭐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도 중국 투자를 이제 철수를 한다 이거예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철수를 하는 쪽으로 간다, 아니면 이제 베트남이나 이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옮겨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서로. 서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중국 지도부든 일본 지도부든 뭐 일본 기업인이든 중국 기업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문제가 지금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영토 문제가. 그러니까 미국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양국 간의 문제로 딱 통제를 하려고 해요. 끼어들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가끔씩 레이더로 한번 비춰가지고 그 사격용 레이더를 한번 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신경을 건드리는 뭐 그런 것들이죠. 아주 도발적인 행위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굉장히 급성장을 해온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일본의 입지나 경쟁력이나 일본의 어떤 그 시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죠.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아주 크게 반감시키는 그런 부분이죠. 이게.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 회복에 아주 크게 기여한 게 뭐였습니까? 중국이었죠. 중국의 사조에 의한 투자라든지 이런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었고 그걸 굉장히 내세웠죠, 중국 정부가. 근데 그런 그 거대한 중국 성장 시장에서 일본이 그 교류가 단절돼서 시장을 잃어버린다라는 건 굉장히 큰 타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이나 프랑스가 약간 주춤한 것도, 아베노믹스 비판에 대해서 주춤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선 것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얼마 전에 모스크바에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아베노믹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왜냐면 그게 최대 그 쟁점이었어요. 그게 아베노믹스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또는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환율 조정을 위해서 개입을 하는 게 옳으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렇게 특히 이제 아까 말씀 독일이나 프랑스나 유럽권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또 한국이나 뭐 중국도 반발하고 그랬죠. 뭐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도 반발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얘네들 다 해놓고 우리만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때는 한참 좀 긴장이 상당히 조금 고조됐었어요. 통화전쟁이 이런 안에 만에 하고 막 좀 떠들썩 했었어요. 근데, G20 정상회의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이른바 그 합의를 본 건 억지로 합의를 본 거예요. 두 가지 합의를 봤는데 하나는 그래. 원칙적으로는 중앙정부든 중앙은행이든 자기 나라의 그 환율을 조작하는 정책적인 개입을 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통화 완화 정책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해도 좋다라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반발합니까? 이제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브라질이나 뭐 이런 그 브릭스 이런 국가들이 반발하겠죠. 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국가들도 반발을 하겠죠.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가 조금 반발이 축 줄어든 이유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토 분쟁으로 해서 중국 시장이 조금 일본이 이제
시장을 잃고 그 틈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이렇게 작용을 했던 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흥 이게 국가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일본 이제 세계 3대 경제권이 막 돈을 찍어내 가지고 경기 부양한다라고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느냐? 중국이나 한국이나 브라질이나 뭐 호주나 이런 나라로 쏟아져 들어올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뭐 원화가 폭등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는 그냥 앉아서만 이렇게 보고 있으라는 소리냐? 우리도 뭔가를 좀 해야 된다. 그래, 그럼 니네들도 좀 해봐. 니네들도 그렇게 해. 그게 뭐냐면은,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유입되어 오는 그 투기적인 한머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를 한다. 규제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 좋아. 그럼 니네들은 규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이게? 사실 합의가 아니라 서로 거래도 아니고 각자 알아서 하세요. 예. 예. 각자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를 그냥 그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죠. 서로 조정이 안 되니까 그래 너 하고 싶은 것도 하는 대신에 너 하고 싶은 것도 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베노믹스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세계 그 주요 경제권 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가 하는 걸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는 유럽 경제나 일본 경제나 한국 경제나 중국 경제나 미국 경제나 사실은 지금 작년에 가라앉았어요. 마이너스 성장을 했든지 성장률이 떨어졌든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베노믹스가 나왔고 그걸 둘러싸고 서로 이제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을 그냥 억지로 그냥 너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당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렇게 봉합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그 시장 상황은 기대가 지배를 하고 있죠.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실제 발밑의 경제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최근에 유럽연합의 이제 경제금융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럽연합회가 올해 가장 최근에 그 유럽권의 경제 전망치를 내놨는데 올해도 유럽 경제 전체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경제가 쉽게 발밑의 경제는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거죠. 유럽 경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인데 그 경제가 마이너스를 한다라는 건 그 영향이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아직 언론이나 어떤 뭐 정치권이 일본이든 미국이든 굉장히 낙관적인 기대를 계속 부추기고 띄우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이제 1분기가 지나고 2분기가 지나면서 실물 경제 상황이 드러나게 되면 그 낙관적인 기대에 비해서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시 큰 어떤 그 조정이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죠. 물론 나라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정권 교체가 일어난 이제 해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그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뭐 추진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아신 것처럼 이제 그 지출 삭감, 1,000억 달러 자동 지출 삭감이 발효가 됐죠. 뭐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뭐 작용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은
실물 경제가 이렇게 그 침체되거나 가라앉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심각한 갈등 요인이 한두 개가 있고 그 속에서 이제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낼 수 있다라는 걸로서 이른바 이제 낙관적인 기대감이 팽배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뭐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는 올 1분기나 2분기에 실물 경제 상황이 드러나면은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오늘 그 물레 공부방 유럽 경제와 일본 경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유럽 경제, 일본 경제에 관해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